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승환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의 교수면서 또 비웨이브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컴퍼니를 창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울증 진단에 대한 내용과 또 우울증 진단의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재미가 있지요. 혹시 나도 우울증일까? 우울증 진단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울증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23조 원이라고 벌써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3년 보고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이 약 6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3조 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26%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비용이 실제로 우울증 진단, 우울증 치료,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소비되고 있는데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9분, 25%, 30%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요? 39분은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평균 시간입니다. 그래서 39분마다 평균 잡아서 39분마다 한 명씩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방송을 하는 이 시간 동안, 약 50분 시간 동안에도 한 명 이상이 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5%는 우리나라 청소년 4명 중에 1명이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본인이 우울증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수능을 앞둔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환자라든지 환자의 주변에 있는 부모라든지 자기 자녀가 우울증이나 이런 경향을 앓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의 우울증 자각률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죠, 사실. 그래서 구미 선진국에서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통계를 보면 우울증 환자가 실제로 있을 때 우울증 환자의 50% 정도는 최소한 50% 이상은 병원을 방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30% 아래로 잡힙니다, 통계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보신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가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은 디지털 기기, 즉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인터넷 등 같은 디지털 기기 또는 디지털 신호를 뽑아낼 수 있는 의료 장비 등을 이용해서 생체에서 어떤 신호를 뽑고 그것을 이용해서 질병의 예방, 예측, 그 다음에 치료까지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 진단에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자들이 병원에 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환자들이 병원에 안 올까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데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조사를 보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75.9%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괜찮아. 이거는 문제가 이런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68%. 문제가 있더라도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3%입니다. 그 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약 한 33% 정도는 됩니다. 증상이 물론 경미할 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인이 알까봐, 내가 정신과에 가면 누가 알까봐, 그 다음 치료비, 또 어떻게 병원에 가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치료를 해도 낫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 때문에 정신질환 초기에 이게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오는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열이 나면은 체온을 재죠. 그 다음에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잴 수가 있죠. 혈당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혈당
체크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이 있으면 CT나 MRI 같은 영상 진단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욘드에 출연한 여러 선생님들의 제가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화려한 그래픽이라든지 영상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그런 자료를 보여줄 만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학적인 그런 기존의 병원에서 지금 진단으로 쓰고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을 검사하면 다 정상소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사의 면담과 심리 설문지에 의해서 진단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심리 설문지 플러스 의사가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면담을 길게 하면 15분에서 30분 정도 면담을 통해서 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듣게 되고요. 그 호소하는 증상에 근거해서 저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게 되냐 하면 환자의 그런 잠재적 환자의 솔직성과 또는 이 검사를 하거나 환자의 그런 증상을 들어주는 의사의 주관적인 능력, 판단 이런 것이 많이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따가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울증의 진단 검사의 골드 스탠다드인 DSM-5를 보면 보통 한 7가지 증상을 봅니다. 그래서 2가지의 핵심 증상, 뭐 5가지 정도의 부수 증상 중에서 몇 개가 증상이 나오는지를 자유면담을 통해서 의사들은 보통 알아내고요. 그런 자기의 경험과 근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진단 내리게 돼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은 그 의사의 능력과 그다음에 라이센스를 믿고 진료에 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기존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게 되면 이것을 이게 정신의학에서의 큰 발전을 막는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요약해 보면 기존의 정신과 진단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진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여러 통계 논문에 보면은 실제로 정신질환의 오진율이 평균 잡아 약 50%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불편하지만 불편한 진실입니다. 실제로 연구 논문을 보면 조울증 같은 경우에 오진율이 가장 높은데 실제로 조울증인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우울증으로 진단하거나 다른 병으로 진단해서 나중에 정식으로 조울증까지 진단하는 경우가 많게는 10년까지 걸린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인 경우에도 그런 우울증 진단을 제대로 못해서 다른 질환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게는 50%.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논문들이 밝혀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 정도가 평균 잡아 오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군대를 회피하거나 보험금 같은 걸 수령하려고 개인의 그 증상을 과장하거나 했을 경우, 꾀병을 했을 경우 이것을 잡아낼 만한 딱 부러진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약물을 처방하고 나서 그 약을 먹었는지 혈중 농도를 측정해서 이 사람이 약을 먹었는지, 약을 먹었으면 진짜 환자고 약을 먹지 않았으면 아마 가짜 환자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뭐 이런 것을 꾀병을 잡아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조금 현실에서는 어려운 방법이고요. 실제로 이것을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을. 그렇게 되면 이 질병을 알아내기가, 진단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 대한민국에서 정신과 환자의 병원 방문율은 29%, 약 30%밖에는 안 된다고 이미 보고가 나와 있고요. 또 병원에 가더라도 저도 오전에 환자들을 보고 지금 진료를 하고 왔지만 저한테 진료를 보려면 현재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예약을 하고. 그리고 현재 정신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개인 병원에서도 이런 진료 대기 시간이나 예약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단연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뇌파를 이용한 정신건강 평가, 정신건강 진단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거를 이용해서 정신건강 디지털 헬스케어 컴퍼니를 창업을 했고요. 그 비웨이브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영상 기법으로 진단해낼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과 중에서 썩은 사과를 하나 골라내려고 하면
눈으로 보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출해 낼 수 있겠죠. 이런 썩은 사과를. 그렇지만 정신질환은 어떤 기존의 뇌 영상 기법을 사용하면 대부분 다 정상 소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진단할 수가 없다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신질환은 다시 말하면 기질적인 질환이 아니고 기능적인 이상의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적인 이상이라는 것은 물론 기능적인 이상을 반영하는 것이긴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스코픽한 개념에서 기질적인 이상의 어떤 기능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렵죠. 하여간 어쨌거나 기존의 뇌 영상 기법으로는 잘 알아내기가 조금 어렵고 기능의 이상을 나타내는 기법으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능적 이상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뇌파입니다. 또 이것을 이용한 심전도라든지 심박동, 맥파를 등을 이용한 신체 지표들이 있습니다. 보통 스트레스 검사라고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실제로 브레인의 액티비티를 나타내는 반영하는 가장 베이직한 메커니즘이 무엇냐고 질문을 한다면 이런 뉴런이 있지요. 우리 뇌의 기본 구조인 뉴런입니다. 신경세포. 신경세포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는 전기적인 신호의 흐름입니다. Electric Current Transmission이죠. 그것을 잡아내는 것이 뇌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뇌파를 측정해서 뇌파의 뇌 쪽에서의 흐름의 이상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고 캡처할 수 있다면 어떤 그 사람의 기능적 이상, 정신적인 문제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반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저는 10여 년간, 15년 이상 해왔고 다양한 국책 연구와 우리 공대 교수님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논문을 내놓고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뇌파로 정신질환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은 저희 병원에서 뇌파 검사를 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뇌파 신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뇌파 신호 중에 자파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자파를 제공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술이죠. 자파를 얼만큼 잘 제거해내느냐가 좋은 결과를 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파를 제거하면 그 뇌파를 보통 2 내지 5초 간격으로 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2 내지 5초 간격으로 자르게 된 뇌파를 통합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분석 과정은 복잡한 과정이니까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뇌파를 이용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머리 두피에 있는 일렉트로드, 전극 레벨에서의 어떤 신호원의 특징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게 되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조현병 환자에서 어느 일렉트로드에서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우리 연구 논문의 결과를 하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극, 두피 레벨에서의 어떤 신호의 이상이 특정 질병의 어떤 병리를 반영한다, 잘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센서 레벨에서의 어떤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뇌 안에서의 뇌 각 영역에서의 신호원 분석을 통해서 뇌세포 영역에서의 어떤 신경 활성도의 이상을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레벨에서 센서 레벨과 소스 레벨에서의 어떤 신호 이상을 측정해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신호의 연결성과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신호원과 전극 레벨, 센서 레벨과 소스 레벨에서 각 노드, 각 연결점 간의 연결성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동기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각 뇌 영역의 어떤 네트워크를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에서는 전두엽과 어떤 축두엽 간의 기능적인 강화 또는 기능적인 저하가 있게 되는데요. 주로 어떤 감정적인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적 연결성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다른 정상인과 비교해서 우울증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고 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진단을 내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기술은 주요 우울증,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조현병, 그 외에 치매나 조울증, 공황장애에 대한 기술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쓴 논문인데요. 뇌파만을 이용해서 눈을 감고 간단하게 찍는 레스팅 스테이트 EEG를 이용해서 주요 우울증에서 어떤 네트워크 펑션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준 논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마찬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뇌파를 이용한 인공지능 진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조현병에 대한 그런 인공지능 진단, 그 다음에 아형 분류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현재 투고 중인데요. 우울증 환자에서 정상인과 분류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저희가 진단을 분류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 검증을 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약 94% 정도의 정확도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는 저희 병원에서 한 연구 결과만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어스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향후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해 나가고 또 확증 임상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그 뇌파 장비와 다양한 병원에서 찍은 자료들을 이용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을 이용하면 생체 신호를 이용해서 바이오마커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과 아형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은 충분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요. 뇌파 데이터만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요 우울증, 조현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가능하고 그 외에 간단한 스마트 웨어러블 장비, 지금 현재는 2채널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마에서 사용하는 2채널짜리 장비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용, 비의료용 서비스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정도를 러프하게 보는 검사이고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도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업이나 정부, 군, 학교,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는 직업군에서 저희가 검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면 질병의 조기 발견이나 자살 예방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결 프로라고 전문가용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사와 제약회사, 임상시험 시험기관이 사용처가 되겠고요. 이 아래 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채널 뇌파를 사용해서 정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조현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외상 후 우울증 중에서도 이게 치료 저항성 타입인지 치료가 잘 되는 타입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정밀한 진단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고요.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을 받으면서 저희가 더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세 아버님이 노인 우울증 재발로 힘들어 하시는데 설트라린이라는 항우울제 복용 후 구토 증상으로 항우울제 복용을 못하고 계십니다. 현재 인데놀과 알프람정, 로라반 정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 항우울제 종류는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산병원의 주연호 교수님이 저랑 잘 아는데 항우울제 종류에 대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인가요? 예, 항우울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설트랄린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설트랄린 이거는 SSRI 계열의 세로토닌 계열의 항우울제인데요. 이런 계열은 대부분 이런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불행히 그게 좀 심하다면 계열을 좀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연세도 있고 노인 우울증이신데 계열을 바꿀 수 있는 약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일단은 얘기를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먹기가 힘든데 좀 다른 약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충분히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희김님의 질문인데요.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 허리 디스크 탈출로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울감도 동반되고 있는데 우울제로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그게 이제 보통은 세로토닌에 작용하거나 노르에피네프린에 작용하거나 하는 그런 항우울제들이 맞는데요. 그런 약을 쓰면 통증의 스레시홀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통증 감각을 지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도 케이스 보고를 한 경우가 있는데 아주 극심한 비특이적 통증,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의 경우에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실제로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틀림없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통증의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항우울제 병합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산백병원이 식이장애로 유명하다. 이제 그런 근데 일산백병원이 아닙니다. 저게 실제로는 일산백병원보다 서울백병원이 식이장애로 유명하고요. 거기 근데 선생님이 조금 바뀌시긴 했는데 지금도 저 김윤리 교수님이 인지행동치료나 식이장애 클리닉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게 맞다면 그래서 식이장애 쪽은 서울백병원 쪽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연속되는 질문에 보면 5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고 BMI가 15 미만이시래네. 아이고, 되게 굉장히 마르셨나 봅니다. 보통 식이장애랑 우울증이 같이 있는 경우는 보통 뭐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치료하는데 아마 타겟을 뭘로 잡을지는 그 담당 선생님이 정해 주실 겁니다. 그게 어느 게 먼저일지를 알아야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일산백병원은 제너럴 하스피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만약 식이장애인 경우에는 뭐 50%에서 80%까지는 우울증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식이장애 때문에 BMI가 14 미만이면 식이장애를 우선 포커스해서 먼저 타겟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이것을 하나를 먼저 치료하고 뭐 우울증은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치료하고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같이 해서 치료하지만 이게 실제로 식이장애를 먼저 좀 포커스해서 그 증상을 먼저 가라앉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주원님 질문입니다. 정신병원 가면 내 자전적 이야기를 해야 할 듯 하는데 보통 몇 분간 문진이 오고 가나요? 예, 저희 의사로서 좀 찔립니다. 예, 그래서 글쎄, 뭐 우리 동료들, 후배들도 있으니까 개원의 선생님들인 경우에 일반 개인 병원을 가면 한 30분 정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초진인 경우에. 근데 병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학병원에 오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가 있는 트레이닝 하스피탈이기 때문에 예진을 먼저 합니다. 예진을 하고, 그러니까 예진도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를 만나는데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내용을 보고 집중적으로 부진한 내용과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봐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진인 경우에는 한 20분, 많게는 한 30분인데 그렇게 되면 벌써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 어려워지는 국내 의료 현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가고요. 예,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젤님의 그겁니다. 원장님, 정신과 질환은 어떤 질병이든 기계검사로 나오는 건 없는 거죠? 암은 종양을 CT로 보는 듯 정신질환은 그런 게 없으니 오진으로 약을 잘못 쓰는 경우는 없나요? 예. 오늘 제가 약간 청문회 나온 것 같은 기분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정신과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울증인 경우에 물론 사이코틱한 디스오더면 계열이 다르겠는데요. 우울 불안인 경우에 쓰는 약이 비슷하다는 것이 또 행운입니다. 쓰는 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진인 경우라도 오진이라는 거는 진단명을 프라이머리로 어떤 거를 내리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오진율이 50%라고 얘기한 거는 진단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 나쁜 소식, 오진율이 50%라는 이 상황에서 다행인 거는, 좋은 소식은
이게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범불안장애든 강박장애든 쓰는 약이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강도나 어떤 약을 컨비네이션해서 쓰느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쓰는 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어긋나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왕왕 보면은 요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질문을 보면서 보통 ADHD 아닌가 이렇게 성인이 ADHD 아닌가 이런 경우에서 ADHD 약을 많이 쓰고 온다거나 또는 항정신병 약물을 컨비네이션 하는 경우도 뭐 심한 초조인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약을 믹스해서 쓰다 보면 환자들이 부작용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정제된 잘 믿을 만한 의사한테 다시 한번 이게 검진 받으시고 검사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하셔서 다시 한번 진단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도래님, 혹시 음악을 활용했을 때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험해 보셨나요? 아, 예, 맞습니다. 저는 저런 쪽에 사실 관심이 많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거 어떻게 알고 하셨나 질문을? 예,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그룹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몇 디지털 헬스케어 그룹이 뮤직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랑 저희가 이제 조인해서 같이 사업을 좀 진행해 나가는 얘기들을 지금 초기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뇌파 생체 신호 기술을 이용하면 그 잠재 환자들, 그러니까 2채널짜리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면 이 사람의 스트레스 레벨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생체의 어떤 서브 타입을 저희가 6가지 타입으로 MBTI처럼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체질이나 어떤 스테이트를 저희가 6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뮤직 치료를 음악 치료를 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협업하고 싶고 외국으로 좀 나가서 현재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혈압 상승으로 검사 후 혈관은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은 후 계속 머릿속이 조이는 듯한 증상. 그 병원 갔더니 근이완제와 한 정관제를 주더라고요. 졸음이 와서 중단했는데 보통 머리가 이렇게 아프면 신경과로 많이들 가시죠. 그래서 신경과에서 만약 그러면 통증이 있거나 어느 과를 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관제 중에 토파맥스라는 것을 헤드에이크에 이제 종종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보통 안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좀 쓰거든요. 근데 너무 졸리면 중단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이런 약을 막 쓰기 전에 뭐 진통제를 좀 써본다든지 다른 통증 페인킬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뭐 그전에도 아마 쓰셨는데 아마 안 드셨으니까 또 병원에 가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저렇게 바로 근이완제나 항정관제 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님의 질문입니다. 우울증, 대인기피 이런 거 실비 말고 비급여로 했는데 뭔가 병원 가면 기록 남고 낙인이 찍힐 것 같다 두렵습니다. 예, 바로 저거죠. 예. 대장님.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저게 이제 낙인 찍힐까봐. 근데 지금 우울증이 뭐 흉이 아니거든요. 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뭐 좀 우울할 수도 있죠. 저도 좀 우울해요. 하다 보면 뭐 사업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할 때도 많고요. 뭐 이렇습니다. 실제로. 뭐 또 우울을 만드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가셔도 될 거고요. 실제로 저는 당당하게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네가 우울증이라고 치료받았는데 그거 갖고 불이익을 주면 고소해라, 그 회사.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고 불이익을 받는 사회? 그런 사회 좋은 사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치료받으면 또 좋아질 수 있는 찬스들이 많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저런 우울증의 낙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또 저희 회사 홍보를 잠깐 하면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디지털 웰빙 장비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의료용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기록에도 남지 않고 본인의 스트레스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체크하고 마치 당뇨 체크하듯이 집에서 자기 스트레스 레벨을 체크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이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살률 1위 탑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예, 여담인데 아까 우리나라 그 37분마다 한 분씩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10 몇 년 전에는 그게 30분대 초반이었어요. 30분에 한 명씩 돌아가셨는데 지금 37분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아직도 1위입니다. 1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다. 이것을 내려야 된다. 그러려면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을 하려면 기존 병원에서의 어떤 플레이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물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어렵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 어떤 질문 받을까요? 예, 여기 행복님. 공황장애 1년 반 정도 약 복용 중입니다. 가끔씩 약 먹으면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30대 남자. 남자분이 살찌는 경우가 있죠. 뭐 여자분들이 더 자주 호소하시는데 실제로 약 먹어서 살찌는 약이 있고 살 안 찌는 약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살찌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시면 이거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 안 찌는 약으로 좀 바꾸거나 살찌는 것을 좀 막아주는 약도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런 토파맥스 같은 약을 조금씩 써주면 입맛이 또 똑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험 있는 의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이 많네요. 대장님의 질문입니다. 검사에서 자율신경계 불균형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데 꾸준히 치료받아야 되나요? 예. 저 자율신경의 불균형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일반용 마음결 베이직을 이용하면 그것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게 불균형이 심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저런 스트레스 검사나 자율신경을 이용한 스트레스 검사를 항상 진료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용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환자들을 보고 이 사람의 자율신경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20년 동안. 그럼 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확실히 자율신경의 활성도도 떨어져 있고 불균형이 있어요. 불균형.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놔두시면 이것이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라. 제가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하면 교감신경이 높은 경우와 부교감신경이 높은 경우가 좀 생활의 패턴이 다르게 우리가 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의 항진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선서 운동을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는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긴장도가 높고 숨이 차고 불안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분하게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가볍게 걷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율신경, 교감신경의 항진을 떨어뜨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조금 뛰라고 합니다. 환자들한테 좀 뛰고 가볍게 뛰고 물론 기운이 없어서 못 뛰세요. 이분들이 우울증이 있고 그러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도록 뛰고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약간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도록 이렇게 뛰거나 걷거나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이 조금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도 활성화되고 자율신경의 힘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 패턴이 달라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 제품을 이용하면 서브 타입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 맞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DMI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학교 소속이실까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학교 소속이었다가 제가 회사로 다 갖고 왔습니다. 근데 기술 관련된 디지털 헬스 서비스는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의 공격은 없으실까요? 동료 의사들의 반응이나 학회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좋은 질문이세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이렇게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법의 해석이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해석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법률가 좀 자문도 받았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완전 의료용이고요. 하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표방한 일반용인데요. 그 뇌파 장비는, 그 장비는 일반에서 팔아요. 아무나 살 수 있어요, 지금. 그 장비를요. 그 장비는 아무나 살 수 있어요. 인터넷에 팔아요. 그러니까 그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 방법을 조금 의료적인 색채가 안 나도록 조심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답변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레귤레이션이 세지니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전행법과 의사 집단의 또 뭐 여러 가지 이익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소망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낮게 볼 때 또는 내가 처한 상황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저는 우울증을 느껴요. 강박증 증세이기도 하네요. 한데 이것도 원인인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소망님. 네, 이거는 이제 진료 상황처럼 이제 느껴지네요. 그래서 소망님, 이제 저런 타입의 사람들이 많죠. 우리 정신과 외래로 오실 때 타인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낮게 볼까. 그러게 제가 오전에도 이런 비슷한 환자를 만나서 조언해 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다 남들과 비교하고 살아요. 저도 오늘 이 비욘드에 출연한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거 그래도 생방이니까 꼭 생방하는 것 같잖아요. KBS, SBS에서 뭐 생방도 해봤지만 이것도 생방이니까 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남의 시선에 자꾸 의식을 하시면 저도 좀 그런 사람이긴 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이지 남의 시선이 아니거든요. 남의 시선에 의지해서 살게 되면 우울증이 따라와요. 아주 잘 나가는 탑 클래스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는 이상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주변에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좀 못하다고 내 단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망님도 뭐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나의 근거에서 내 위주로 조금 강하게 그런 자신감 위주로 살아가는 마인드로 바꾸시면 좋은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게 이제 자아거든요. 이게 자아가 센 사람이 있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소망님하고 반대로 남의 시선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자기 위주로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못 말려요.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에도 남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절한 게 좋죠. 적절한 게. 그래서 소망님은 지금 비교, 그 다음에 남의 시선 이런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약간 해탈, 마인드풀리스 이런 그런 트레이닝을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이 엄청 많아가지고 카로리 요정님 자기 자신에 대해 혐오하고 나는 원래 운이 없다고 학대하면 묘한 쾌감이 느껴지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거 뭐 심리상담 코너로 바뀌었네요. 저는 우울증 진단하러 왔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야, 이거는 자학하는 건데요. 메조키스틱한 건데 이거를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조금 이렇게 크리틱하거나 약간 자기를 자해하면서 쾌감을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 간단한 문장만 가지고는 제가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경향이 있다면 그리고 또 확대 해석하면 조금 이렇게 자해하거나 이러면서도 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카로리 요정님. 그래서 이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정신과에서 진료하는 소재가 됩니다. 마나님 68세시고 공황장애 불면 불안증으로 20년 약을 소량 복용해 왔는데 나이 들면서 입이 너무 말라 힘듭니다. 예. 만약에 한 병원을 다니셨나요? 그리고 야, 이거 제가 오늘 욕먹는 설명을 안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요.
입이 마른 약이 있어요. TCA 계열의 항우울제를 쓰면은 입이 마릅니다, 실제로. 그게 엔티콜리너직 이펙트가 많기 때문에 입을 마른데 조금 스타일이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스타일이 올드한 약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잘 들었거든요. 또 많이 써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손을 바꿔보거나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해서요. 제가 입이 너무 마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입이 안 마른 약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더펜피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우울증이 심한데 연세는 70을 넘으셨습니다. 항우울제 부작용이 심하면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다른 치료법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는 약을 쓰지 않고 하는 치료법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뇌 자극 치료제입니다. 그게 디지털 세라퓨틱에 속하는 건데요. 뇌 자극술, 또 일렉트로슈티칼, 이렇게 전자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TMS라는 뇌 자극술입니다. 전자기 자극술. 그 다음에 TDCS라고 전기 자극술이 있습니다. 이런 자극술을 쓸 수 있는 병원들이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일산백병원에서는 TMS는 안 하고 TDCS는 지금 연구용 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환자들이 원할 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비급여로 풀렸어요. 이제 비급여로 풀려서 지금 병원이 이거를 비급여로 환자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TDCS 말씀입니다. 전기 자극술. 그런 거를 해보시면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약 말고. 그 다음에 클로초이 선생님, 제가 45세인데 2년 전부터 우울감이 확 몰려와요. 도대체 낫질 않네.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렇다긴 하던데 그런가요? 앞으로 나이 들면 어떨지 두렵기도 하고. 이게 45세 여성분인 것 같은데 우울증이 물론 원인이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 스트레스와 좀 관련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이 문제가 자기가 생활하는 일상생활 중에서 오는 스트레스 중에 조금씩 이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는 거를 잘 못 느끼세요. 왜 개구리가 찬물에 있다가 조금씩 데피면은 이게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있다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그냥 자기가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레벨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우울증이 거의 표면이 나타내기 직전인데 자기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이게 45세면 아까 호르몬 폐경기도 아니고 할 텐데 저거는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병원 가시는 게 좋겠어요. 미도래님, 이거 또 하셨네. 상장 계획은 있으셨는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지금 잘하면 임상실험을 하고 저희가 투자도 좀 받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제로 투 완 회사예요. 제로 투 완.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투자자들이 이거를 누가 사겠냐, 지장이 있느냐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크라우드 펀딩을 했고 저희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우리 교수, 동료, 선생님들께서 저희한테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이거 판매처가 있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후원하는 회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당하게. 그래서 상장 계획은 투자를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다음에 2017년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아시겠지만 뭐 투자 시장이 꽉 얼어붙어가지고 투자자들이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저희는 낙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장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신 우울증, 대인기피, 자율신경 불균형인데 달리고 그런 운동 말고 병원에 다녀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야 되나요? 약을 먹다가 효과가 없어서 병원을 안 갔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보통은 대부분은 맞는 약을 찾아주거나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럴 텐데 한 달 내로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고 아무리 치료가 잘 안 되더라도 한 2개월 내로는 찾아주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대장님이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병합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울증 말고 불안장애가 섞여 있다라든지 아니면 또 성격장애가 같이 있다라든지 이런 또 트라우마가 심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 약 30%에서 40%가 돼요. 그것도 뇌파 검사로 알 수 있어요.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 약 40% 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해라. 마지막 한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김민수님.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을 쓴다면 보통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쓰게 되나요?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실제로 이게 이런 내용이 텍스트북에 딱 나오진 않아요. 명확하게 주진 않지만 의사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가르치고 환자한테 전공의들한테 가르치고 환자한테 얘기할 때 최소한 1년은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 이하로 치료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1년 이상 약을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조금 더 길게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질문을 받으면 저의 경우에는 최소 기간이라는 건 6개월 이상, 그리고 최소 1년 이상은 써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자기의 스트레스 레벨과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를 보면서 약을 감량하면서 끊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은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 기회가 있으면 또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제 설명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